자, 그럼 여러분들 계속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이제 드디어 이제 머리 아픈 세율 나왔네요. 어쨌든 이 세율 파트는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익히시면서 자꾸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외우려면 잘 안 외워지시니까 보고 또 본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요 부분 한번 또 우리 필기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세율인데요. 세율. 그러면 우리가 방금까지 정리했던 거는 우리가 취득가액이다. 그럼 취득가액이 곧 과세표준이 되는 거고, 이때 과세표준은 세 가지 용어로 불리었다. 그래서 원시든 유상승계든 간주취득이든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자. 이렇게 썼어요. 맞죠? 그 다음에 사실상 취득가액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시가 뭐로 간다? 시가 뭐로 간다? 시가 표준액. 연습해 봤어요.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증여 등이 됐을 때는 공매가나 매매사례가액으로 가는 시가 인정액이 된다. 시가 인정액으로 가자. 시가 인정액으로 간다. 요 뜻이 되겠죠? 네.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이제 우리가 세율을 곱해주는 거예요. 세율을 곱하자. 그러면 세율은 뭐가 있느냐? 자, 세율은 일단 기본이 되는 세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을 할 때, 원취득할 때, 유상승계할 때 기본이 되는 세율을 뭐라고 하냐면 표준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세율이요? 표준세율. 그래서 이거는 기본이 되는 세율이다. 기준세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규제 목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있어요. 뭔가 취득을 규제해야 돼. 이 취득이 뭔가 문제가 있는 취득이야.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규제 목적상 세율을 더 높게 책정해서 받습니다. 이런 것을 중과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과세율.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는 여기 우리 지금 기초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뭔가 예외적인 취득을 했었을 때는 특례세율로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례세율.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얘는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는 뭐니 해도 역시 중요한 거는 요 표준세율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많은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취득 유형별로 요 표준세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잘 숙지해서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큰 흐름 아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표준세율 보시면 유상취득입니다. 유상취득이 됐을 때 우리 표준세율 보면은 어때요? 이게 뭐 가장 이제 뭐 중요한 우리가 세율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세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순서대로 보면은 주택입니다. 자, 주택 같은 경우는 요 주택 가격이 6억 원까지가 됐을 때는 1% 됩니다. 주택은. 그 다음에가 9억을 넘어가면은 이제 3% 됩니다. 그럼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분양가 5억이야. 그러면 분양가 5억 곱하기 1%면 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를 강남에 분양받았다 하면 10억 곱하기 3% 되면 3천만 원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농지를 우리가 유상승계도 3% 됩니다. 농지. 네, 그래서 9억 초과의 고가주택과 농지 취득은 유상승계는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농지가 아닌 거는 뭐 예를 든다면 우리가 대지라든가 아니면 건물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대지라든가 건물을 매매로 사면은 이게 만약에 10억짜리다 그러면 4천만 원 되겠죠. 4%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은 또 한 가지 법인의 합병이나 분할에 따른 취득은 우리가 법인을 합병하는 과정에서는 합병 대가 지불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합병 과정에서 대가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유상취득세율인 우리가 4%가 적용이 됩니다. 4%. 자, 이 내용들은 우리 교재에 다 있어요. 자, 설명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상취득이 아닌 경우를 보면은 이제 가장 많이 몰려있는 게 뭐예요? 2.3%짜리죠. 네, 그래서 상농지의 상소, 공유물의 분할, 그 다음에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합의물의 분할, 총유물의 분할. 자, 그래서 공유한다,
합유한다, 총유한다. 요거 우리 민법 시간에 배우시거든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공유한다, 합유한다, 총유한다. 이 차이점을 알고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상속, 농지가 아닌 우리가 농지 외에 일반 상속이 됐을 때 2.8%, 비영리 사업자의 상속도 우리가 2.8, 원시 취득도 2.8이 됩니다. 네, 그러면 상비원이 되겠네, 상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상속 후에 무상일 때, 징여일 때는 우리가 3.5%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징여가 좀 더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상속도 상속 농지가 더 낮아요,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지금 외운다기보다도 대충 이제 이렇게 눈여겨 보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택이든 중과설이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역시 필기에 가봅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또 정리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얼핏 봐가지고는 이게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최초의 취득이 원시 취득이야. 원시 취득. 자, 이제 암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원시 취득. 그러면 원시 취득은 최초의 취득이다. 원시 취득은 최초의 취득이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피곤할 때는 박할 수도 있지만 요즘도 나오는지 모르지만 원비디라는 그 음료수가 있어요. 원비디. 원비디. 자, 피곤할 때는 원비디를 마시는 거야. 그럼 원비디 28병 먹으면 죽어. 그렇죠? 원비디 2.8. 원비디 2.8. 28병 먹으면 죽어. 원비디 2.8. 네. 이 세율은 뭐 논리가 없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암기 코드가 맞으면 이걸 하시고 혹시라도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하여튼 뭐 암기하는 것은 나이만큼 반복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나이만큼. 그렇죠? 네. 나이가 많은 걸 어떡합니까? 그러면 보고 또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상승계, 우리가 유상승계, 그럼 유상승계일 때는 우리가 여기는 농지주택 이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어요. 주택. 그러면 농지나 주택이 아닌 거야. 그러면 상가 건물이라든가 나대지 같은 거는 얘는 몇 프로냐? 4% 됩니다. 4%. 그럼 4%니까 얘는 유 동그라미 4 동그라미 유사가 되겠죠. 유사. 그 다음에 농지는 농삼 3% 됩니다. 농지는 농삼 3% 돼요. 3%. 그 다음에 주택은 주택 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얘는 1에서 우리가 3%가 됩니다. 1에서 3%.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1에서 3% 된다. 그래서 얘는 주택가액이 6억 이하까지는 1%가 되고 9억을 넘어갔을 때는 얘는 3%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끊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징여예요. 징여. 그러면 징여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 징여 됐을 때는 증사모 3.5%. 그 다음에가 농지 징여도 3.5%. 주택의 징여도 3.5% 됩니다. 주택의 징여도 3.5. 네, 농지 징여도 3.5. 주택의 징여도 3.5. 그 다음에 농지 주택이 아닌 것들의 징여도 3.5. 증사모. 네, 증사모.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아까 이제 비영리 사업자가 징여를 받는 게 있었어요. 비영리 사업자가 비영리 목적으로 징여를 받는 거니까 얘는 2.8. 그래서 얘는 요실 때 비동그라미 28, B28. 네. 자, 요게 좀 낫죠. 이렇게 물건별로 여러분들이 비교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문제 풀 때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이 좀 더 세율이 낮아요. 자, 징여는 살아계실 때 물려주시는 거고 상속은 이제 돌아가신다면 물려받는 거니까 아무래도 상속이 더 낮아야겠죠. 그래서 상속이 됐을 때는 농지주택 이외가 됐을 때는 얘는 뭐냐? 상이팔 2.8이 됩니다. 상이팔 2.8. 그 다음에가 농지의 상속은 세율이 더 낮아. 그래서 얘는 농이삼 2.3% 됩니다. 농이삼 2.3. 얘는 농이삼 2.3% 된다. 그 다음에가 주택의 상속은 상이팔 2.8% 됩니다. 주택의 상속은 우리가 2.8, 28, 상이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주택이 아닌가, 농지인가, 주택인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이팔, 농이삼, 상이팔 그렇죠? 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다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됐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시취득, 유상취득, 증여, 상속. 그래서 농지주택이 아닌 거 농지주택. 네, 이렇게 반복해서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시킨 다음에 메모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러면 우리 교재책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아셨죠? 네. 자, 메모 잘 하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닫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자, 표준세율 보시면은 네, 확인만 합니다. 표준세율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럼 표준세율 항상 기본세율이다. 그러면 기본을 딱 잡아놓고 상황에 따라 세율을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지금처럼 막 진짜 폭설이 쏟아져가지고 이 지역이 뭐 진짜 뭐 부동산이 초토화됐습니다. 그러면 좀 세금률을 낮춰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좀 낮추겠죠. 그래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낮춥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지자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의 세율, 자, 별표시가 되겠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유상승계, 그러면 농지가 됐을 때는 농삼, 농동그라미, 삼동그라미, 농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택은 우리가 달라집니다. 주택은 달라지는데, 자, 요 경우에는 보시니까 주택가액이 어떻게 됐습니까? 6억까지는 1%, 자, 얘는 6억까지는 1% 됩니다. 1%. 그 다음에 9억 초과는 3% 되고 6억 초과 9억 이하는 공식 금액을 넣어서 공식화해서 하면 얘가 1.111부터 뭐 2.999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가 되면 중과가 되는데 다주택자가 되면 중과가 돼요. 얘는 다주택자가 되면 중과가 되는데 일단은 조정지역 내냐, 자, 이거는 조정지역 내냐, 조정지역 바뀌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다주택자가 될수록 중과가 됩니다. 그러면 조정지역일 때는 몇 채부터 중과가 됩니까? 그렇죠. 두 채부터 중과가 돼요. 두 채부터. 근데 조정지역이 아니었을 때는 우리가 세 채부터 중과가 됩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차이가 많죠.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요 집값이 5억짜리다. 그러면 5억의 1%예요. 그럼 5억의 1%면 500만 원만 내면 돼. 그럼 현재 조정지역이 남은 게 강남 3구 같은 거, 3구 같은 거. 그러면 서초, 뭐 강남, 뭐 용산 지역이란 말이야. 그러면 서초동에 집 사면은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또 집을 사.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5억짜리예요. 그러면 5억짜리가 되면 5억에 8% 됩니다. 그럼 5억에 10%면 5천이고 8%면 4천만 원 되겠죠. 4천만 원. 그럼 4천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몇백만 원 나올 게 몇천만 원 나오는 꼴이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인 명의로 이제 집을 사면은 얘는 12% 중과됩니다. 법인 명의로 사면 12%예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5억짜리가 되면은 12%가 된다. 12%가 되면은 얘는 6천만 원 되겠죠. 6천만 원 정도 세금을 냅니다. 어마무시한 세금이 되겠죠. 그다음에 농지주택 외의 것이 됐을 때는 얘는 첨을 44%가 된다. 이 얘기 되겠죠. 네. 그다음에 상속이 됐을 때는 농지 상속은 농이3 2.3%, 농지가 아니었을 때는 2.8%. 네, 그래서 상이 8, 농이 3. 그렇죠? 네, 갑니다. 자, 농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의 무상 증여죠. 증여일 때는 증3호. 여기다 증여 하나 써놓을까요? 증여.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비영리사업자가 증여됐을 때는 2.8. 그 외에는 3.5. 비영리사업자도 역시 2.8. 주택이든 아니든 간에 그 외에는 3.5 된다. 증3호. 네. 자, 그 다음에가 요 나머지 12%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기본서 강의 가서 일단 또 설명드릴게요. 일단 뭐 처음부터 다 하려면 너무나 할 게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인 흐름. 아까 제가 여기 필기방에서 했던 거 있죠? 요거. 요 정도 아까 정리해드렸던 거 아까 있었죠? 그 정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정리해드렸던 내용 중에서. 네. 자, 그러면은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시취득은 어떻게 된다? 원시취득이 됐을 때는 원비리 28병 2.8%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합유한다, 총유한다, 공유한다.
합유한다, 총유한다, 공유한다. 그래서 뭐 지분 결합력에 따라서 합유, 총유, 공유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합총공 23, 2.3이 된다. 합총공 23, 2.3% 된다. 그 다음에 법인이 합병하면은 합병 과정에서 이제 인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승계가 될 수 있어요. 합병 과정에서. 그래서 법인이 합병이 됐을 때는 얘는 어떻게 된다? 유상취득의 세율이 된다. 그럼 유상취득이 됐을 때는 4%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중과세율인데, 자, 중과세율 가기 전에 우리 한번 또 자료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중과라는 것은 뭔가 취득을 규제할 때 쓰는 말이었었어요. 취득을 규제하겠다. 이러기 위해서 쓰는 말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주택은 주택수가 늘어나면 중과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 지역인 뭐 강남, 서초, 용산 지역이냐, 그 외의 지역이냐에 따라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좀 달라집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채부터 중과가 됩니다. 8%. 그런데 조정 지역이 아니었을 때는 우리가 세 채부터 중과가 돼요. 세 채부터 중과됩니다. 그 점이 다르다는 거. 조정 지역이었을 때는 두 채부터 중과되고 조정 지역이 아니었을 때는 세 채부터 중과됩니다. 그럼 법인 명의로 집을 사면 어떻게 되냐? 법인은 무조건 12% 중과된다는 점이에요. 그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증여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서 다주택자가 이제 이런 걸 증여해 주면은 규제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누구예요? 실소유주잖아요. 실소유주. 이런 실소유주는 좀 우리가 규제를 풀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3.5% 됩니다. 네,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중과세율.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느냐. 사치성 재산 등을 취득하면은 중과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먼저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의 취득은 중과한다. 그럼 사치성 재산의 취득은 중과하는 이유는 빤하죠. 사치성이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취득하기 힘든 거. 자, 그럼 이거는 구분이 명확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살 수 없는 거. 저나 여러분이 살 수 없는 건 다 사치성이야. 맞잖아요. 물론 이거 보면서 교수님 저 그 정도는 살 수 있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보세요. 그러면 사치성 재산은 뭐가 있느냐. 골프장 살 수 있어요,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 18홀짜리. 네? 몇백억 할 텐데요.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이 있습니다. 고급 오락장. 그러면 고급 오락장은 오락실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정선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정선하면 떠오르는 게. 영종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카지노장 있죠. 네. 아유, 이 카지노장 뭐 몇천억대죠. 이런 카지노장, 카지노. 그 다음에가 고급 선박이 있습니다. 고급 선박. 그러면 고급 선박은 어떤 걸 말하겠어요? 뭐 요트 같은 거. 그렇죠? 고급 선박은 요트 같은 걸 말하겠죠? 그 다음에가 이제 비싼 집, 비싼 전원주택 같은 거. 그렇죠?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집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고급 주택이 있겠습니다. 고급 주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되느냐? 골프장, 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그럼 얘가 뭐가 돼요? 고로선주가 되는 거죠. 얘는 고로선주. 그렇죠? 그다음에 고로선주가 되겠네요. 고로선주. 네. 이건 사치성이다. 그럼 얘는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의 4배. 그렇죠? 자, 이거는 기준세율 2% 곱하기 4배. 그럼 4배가 되면은 8% 되겠죠. 8% 중과를 하자. 그렇죠? 8% 중과를 하자. 4배가 되면은 8% 중과를 하자. 이거예요.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의 4배. 8% 중과되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건 반드시 암기. 고로선주 4가지. 그 다음에가 이제 과밀억제권령내.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자, 역시 필기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과밀억제권령내. 자, 요거 이제 아까 필기하셨죠? 세율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네. 그럼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것은 서울과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에가 인천 지역을 말해요. 인천 지역. 이 지역입니다.
이죠.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말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그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어때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사람이 막 몰려들어오는 지역이에요. 사람이 막 이렇게 몰려들어오는 지역이야. 그렇죠? 사람이 막 몰려들어오는 지역이에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그러면 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사람이 막 이렇게 몰려들어오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다가 이제 이걸 세우는 거야. 공장을 세우는 거야. 공장. 자, 공장. 그럼 공장을 신설하거나 우리가 증설하는 거예요. 공장을 세우는 거야. 네.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많이 들어와요? 사람이 따라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막 사람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인구 과밀을 초래할 거 아닙니까? 그럼 가뜩이나 사람 많아 죽겠는데 인구를 분산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인구가 들어오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공장을 세우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 사람을 모아 되냐 이거야. 지금 인구를 분산해서 지금 지방은 인구 감소가 돼서 지금 뭐 지방 소멸이 된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요. 그렇죠? 심각합니다 지금. 당연히 이거 규제해야지요. 그래서 이 규제는 어떻게 하겠다. 여기 보니까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 자, 이건 표준세율입니다. 요거는 중과 기준세율 2% 곱하기 2배. 2배만큼 규제하겠다. 그러면 4% 더 내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런 공장을 세우는데 공사비가 100억이 들어간다면 100억의 표준세율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00억의 4%가 더 나온다 이거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4억 원이 세금이 더 나오겠죠. 그렇죠? 4억이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한 게 뭐냐면 대도시입니다. 대도시라는 것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라고 그래요. 이 대도시에다가 우리가 법인 설립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거야. 응? 부동산 취득을 하는 거, 부동산 취득. 그러면 이거 규제해야겠다 이거예요. 그럼 원래 대도시는 인구 50만이니까 뭐 서울, 경기도, 그 다음에 대전, 대구, 부산, 전라도, 광주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전국의 대도시를 다 규제해야 돼. 그랬더니 지방의 대도시 지자체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이거를 전국의 대도시를 다 규제해버리면 어떡하냐. 지방의 대도시도 지금 인구가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부산 갔다 왔는데 부산도 지금 인구들이 많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각하거든요. 가뜩이나 이런 판국에 세금까지 규제한다? 야, 이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세법은 안 되겠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렇게 가자. 자, 여기서 대도시는 모든 대도시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과밀 억제 권역 내 대도시. 과밀 억제 권역 내 대도시를 지칭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얘는 표준세율의 3배입니다. 3배를 중과하고 중과 기준 2배를 차감한 것만큼 중과하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사치성 예산, 과밀지역, 대도시. 얘네들의 공통점은 둘 다 뭐다? 사람이다. 사람이 많이 들어온 거를 문제 삼는다. 근데 얘는 사치성이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렇죠? 자, 큰 흐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다음 얘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로 문제로 한번 가보고 또 우리 교재 한번 살펴보는데 우리 중과세율까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중과세율이죠? 보니까 큰 흐름만 보겠습니다. 바로 뭐예요? 과밀 억제권역 안에 취득이죠? 요거 별표치 하나. 사치성 재산, 여기는 오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것은 2%를 말해요. 2%의 4배, 8%만큼 중과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역 내 중과, 그러면 본점이나 우리가 주사무소, 본점은 영리법인을 말하고 주사무소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그럼 영리, 비영리 다 가리지 않고 부동산 취득하면은 중과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가 과밀억제권역 내에 우리가 공장을 세우는 거야.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우리가 신증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표준세율 플러스 기준세율 2%에 대해서 2배만큼 중과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4% 되겠죠, 해석이? 네, 정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게 대도시죠? 대도시. 그러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얘도 비슷한 거. 대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말하는데 전국의 대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을 말한다? 과밀 억제 권역의 대도시를 말한다. 요거였죠? 그러면 표준세율 3배에서 마이너스 중과기세율 2%의 2배만큼을 차감한 걸 중과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법인 설립 목적으로, 그렇죠? 아니면은 대도시로 전입은 이사 오는 거죠. 그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아니면은 대도시에다가 공장 신증설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했을 때,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납세 절차. 가기 전에 이제 또 복습을 해봐야죠. 네. 그럼 보시면 이제 세율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농지의 교환. 그러면 교환은 뭐야? 서로 대가를 주고 받은 건 뭘로? 부동산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유상승계, 유상승계. 그러면 일반적인 유상승계는 유사 4%인데 농지의 유상승계는 세율이 더 낮습니다. 농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농지라는 것은 전이나 답이나 과소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지의 유상승계는 농삼 3% 돼요. 농삼 3%. 그 다음에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그러면 합유한다, 총유한다, 합유한다, 총유한다, 공유한다. 합총공 23, 2.3%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상속을 인한 농지. 일반 상속일 땐 상위팔 2.8이지만 농지의 상속이 됐을 때 농삼이 됩니다. 농삼. 네. 상속일 땐 상위팔. 그 다음에 농지 상속은 농23, 2.3. 네, 이렇게 됐었죠.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 자, 합병하는 과정에서 합병 대가를 지불해야 돼. 자, 그랬을 때는 우리가 합병 대가를 유상으로 지불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유상 취득 유사 4% 되겠습니다. 4%. 네. 자, 여기 되겠죠? 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납세 절차랍니다. 이건 우리 교재에 있는데 역시 이제 먼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원점으로 합니다. 우리 취득세는 이렇게 했었죠. 취득세는 우리가 취득행위가 일어나면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취득행위는 아까 첫 시간에 정리한 것처럼 뭐가 있었다고요? 최초의 원시취득, 유상 승계취득, 무상 승계취득. 그 다음에 원시도 아니고 승계도 아니지만 취득인 것처럼 보는 것을 간주취득,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럼 취득행위가 되면은 그 행위를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납세의무를 지자, 이 얘기가 되겠죠. 해석이.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 대상은 토지부터 임목까지의 과세 대상, 요게 과세 대상이 되겠죠.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이 정해지고 그 대상이 정해지면은 이거 계산하자 이거야. 취득세 계산. 그러면 계산할 때는 얼마의 몇 프로. 그러면 요 취득 가액이 있겠죠. 그러면 취득 가액이 정해질 거고 취득 가액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우리가 적용해서 세액 계산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취득 가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똑같이 반복합니다. 사실상 취득 가액, 시가 인정액, 시가 표준액으로 가자. 맞아요. 네. 그러면 요 세율이 나오면 세율은 방금 했습니다. 기본이 된 세율이 뭐예요? 표준세율. 취득을 규제할 목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중과세율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세금이 나오면 요 세금을 우리가 어떻게 하자? 신고하고 납부를 하자. 신고하고 납부하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이런 부가징수. 그러면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냐? 네. 신고 납부는 이제 언제까지냐면 당연히 요거에 대해서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우리가 신고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고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만약에 얘가 너무 작아, 그러면 면세점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면세점이 되면 아예 세금을 받지 않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조세 총론 시간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납세 절차. 일단 납세지는 어디에 되느냐? 납세지가 뭐냐면 관할관청을 정해주는 기준 장소. 맞죠? 그러면 관할관청을 정해주는 기준 장소는 우리가 취득 물건의 소재지, 주소지가 아니라 소재지.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종로구 평창동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종로구 평창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뭐 이때 부동 그 산 거는 저쪽 대구 수성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거예요. 대구야 강남이니까 산 거야. 그러면 취득세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종로구청 가야 될까요? 수성구청 가야 될까요? 이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취득한 곳에 가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지 취득하는 곳에 법무사 사무실이나 중개 사무실 통해서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물건의 소재지가 된다. 소재지, 특별자치시, 자치도 자치시가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징수방법. 징수방법은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여기는 어디가 되겠어요? 당연히 신고 납부다. 일반적인 신고. 당연히 이게 중요하겠죠. 일반적인 신고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일반적인 신고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조심할 게 이거예요. 주의할 게 이겁니다. 근데 60일이 아닌 게 얘가 있어. 무상취득. 징여가 됐을 때는 우리가 무상취득이 됐을 때는 징여 취득이 속한 날의 말로부터 3개월까지 신고 납부를 해줍니다. 3개월. 이때 말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3월 10일 날이 징여 날짜였으면 3월 10일이 속한 날의 말일, 3월의 말부터 우리가 3개월. 그러면은 4, 5, 6월 달이 되겠죠. 그다음에 상속일 때는 더 시간이 걸려요.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시일. 이때 상속 개시일은 사망 신고일이 되겠습니다. 사망 신고가 된 날짜. 그 날짜가 속한 달의 말로부터 우리가 6개월까지 해야 됩니다. 다만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었을 때는 외국에 있는 그 상속인들이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말로부터 9개월까지 신고 납부하자. 이 얘기가 되겠어요. 해석이요. 네. 그 다음에 등기 등록하려는 경우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냐면 요거는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우리가 신고 납부하자. 6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자. 그러면 신고 납부 기한이 있죠. 기한이 있는데 이 기한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때 근데 이 신고 납부 기한 전에 등기를 먼저 한 거야. 얘는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신고 납부 기한이 있음에도 등기를 먼저 했으니까 둘 중에 빠른 날에 신고된 것을 본다. 왜? 과세관청 빨리 신고된 걸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관청 신청서를 접수한 날까지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이 취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매매,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내면 잔금 치르고 해당 구청, 취득 물건의 소재지 구청, 아까 대구면 수성구청 갔다가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등기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하는데 그 접수 날짜는 그거예요. 등기 신청, 접수한 날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 신고 납부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다 메모합니다. 이것은 뭐라고 쓰냐면 과세 유형이 변경이 되면 변경 신고를 해줘야 된다. 이 뜻이에요. 유형의 변경 신고. 즉 얘는 뭐냐면 취득한 뒤에 중과세를 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얘가 사치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얘가 고급주택이 아닌 줄 알고 지었는데 나중에는 고급주택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고급주택을 판정하는 요건에는 이제 큰 수영장 같은 거 설치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처음에는 수영장 설계가 없었는데 나중에는 욕심을 내서 수영장을 설치했네? 그러니까 중과를 맞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모르고 그런 거니까 이거는 사유의 변경이 됐으니까 변경 신고를 하시오. 그래서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까지 변경 신고를 하자. 대신 이때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이미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해주고 신고하자. 다만 이 과정에서 가산세를 물었다면 가산세는 제외하자. 가산세는 내 잘못이야. 가산세는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체크해 주자 이거죠. 해석이요. 네. 그 다음에 니은도 마찬가지. 니은도 얘는 비과세 면제인 줄 알았는데 부과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럼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줄 알았는데 부과 대상이 됐으니까 유형이 바뀌었어. 그러면 사유 발생일 플러스 며칠? 60일까지 우리가 신고 납부하자 이 얘기예요. 대신 가산세는 제외하고 가산세는 뭐예요? 내 잘못이야. 내 잘못. 네. 그다음에 취득세 신고. 자, 이거는 물건의 소재지 취득물건 취득일 용도를 정해서 신고하자. 자, 그다음에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가산세를 물어내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신고 또는 납부물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했을 때 이랬을 때는 우리가 가산세를 붙여서 보통징수 이제 우리 보통징수 배웠죠? 뭐한다? 고지납부한다. 그러니까 신고의 기회를 줬는데 신고를 제대로 안 해보니까 뭐 부족하게 신고한다거나 무신고한다거나 그럼 가산세를 붙여서 고지서를 발송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중과산세 요거 중요한 겁니다. 요 중과산세는 우리가 설명할 내용들이 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중과산세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문제 풀고 등록면허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 한 잔 마시고 뵙겠습니다.